너 임신했어? 남편이 너무 기뻐하던데? 곧 낳는다며? 친구의 전화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임신한 적이 없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으로 달려간 병원. 복도 끝에서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여자의 손을 잡고 초음파실로 들어가는 남편의 행복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연하지. 우리 아기인데 내가 챙겨야지. 사랑해, 다정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너 임신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연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설거지를 끝내고 잠시 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들어오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남편 민석 씨는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죠. 그렇게 평온한 오후였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소연.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대학 때부터 함께한 친구였거든요. 지금은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소연이는 바쁜 와중에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해주곤 했습니다. 소연아, 오랜만이다. 제가 밝게 인사를 건넸을 때 전화기 너머 소연이의 목소리는 뭔가 이상했어요. 서영아, 너 지금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소연이는 잠깐 망설이는 것 같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영아, 너 임신했어? 남편분이 오늘 병원에 오셨던데 너무 기뻐하시던데?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임신? 응, 남편분이 조리원 예약까지 알아보신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내가 축하 인사 전하려고 전화한 거야. 소연이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 느꼈어요. 소연아, 나 임신 안 했어. 뭐라고? 내가 임신 안 했다니까. 나 지난달에 생리도 했고 임신한 적 없어. 전화기 너머로 소연이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아, 그럼 이거 뭔가 이상한데. 남편분이 분명히 우리 병원에 오셨어. 산모분 조리원 상담까지 받으셨다고 간호사가 그러던데. 제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느 병원이야? 강남에 있는 우리 병원, 서울산부인과. 서영아,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 본 건가? 아니야, 소연아.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저는 전화를 끊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 속에서 불안이 치솟아 올랐죠. 민석 씨가 산부인과에 갔다고요? 산모 조리원 예약까지 했다고요?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죠.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 주소를 말했을 때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급하신가 봐요? 네, 좀 급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택시는 강남 쪽으로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민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민석 씨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어디야? 전화 좀 받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차가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급하게 돈을 내고 뛰어내렸어요. 서울산부인과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큰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환했습니다. 대기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민석 씨를 찾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저편에서 간호사 2명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오신 남편분 다정하시던데요. 산모분 조리원까지 미리 예약하시고. 맞아요. 요즘 그렇게 세심한 남편분들 드물잖아요. 부인도 참 예쁘시던데.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산모분 조리원 예약. 남편분. 저는 천천히 간호사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복도 끝, 초음파실 앞. 거기 민석 씨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민석 씨 옆에는 제가 아닌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긴 생머리에 하얀 임산부 원피스를 입은 여자. 그녀는 민석 씨의 팔에 기대듯 서 있었고, 민석 씨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오래 함께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민석 씨가 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초음파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초음파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봤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저게 뭐지? 저 여자는 누구지? 왜 민석 씨가 저 여자랑 산부인과에 있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니, 복잡한 게 아니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죠. 저는 천천히 초음파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쿵쿵 소리를 냈어요. 초음파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 씨의 목소리였어요. 우리 아기 건강하죠? 선생님? 네, 아주 건강합니다. 태아 심박동도 잘 들리고요. 산모분도 건강하시고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민석 씨의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어요. 너무나 다정하고 부드러웠죠. 그 목소리 속에는 기쁨과 설렘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기야, 고마워. 이렇게 같이 와줘서. 당연하지. 우리 아기인데. 내가 당연히 챙겨야지. 저는 초음파실 문이 작은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석 씨가 보였어요. 그는 침대에 누운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태아의 모습이 보였고 민석 씨는 그 화면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가 2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이었지만 저는 그 표정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얼굴, 그렇게 설레는 눈빛. 제가 첫째 시우를 임신했을 때도, 둘째 할인이를 임신했을 때도 민석 씨는 그런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 낯선 여자 옆에서 민석 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죠. 이게 꿈인가?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건가? 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초음파실 안에서는 여전히 민석 씨와 그 여자가 함께 아기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음파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황급히 옆 복도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민석 씨와 그 여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정아, 조심해. 천천히 걸어. 응, 괜찮아. 자기가 있으니까 든든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복도를 걸어갔어요. 저는 기둥 뒤에 숨어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다정이라고 했어요. 민석 씨는 그녀를 다정하게 부르고 그녀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대하듯이요. 두 사람은 접수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간호사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산모분, 조리원 예약 확인해 드릴게요.
남편분께서 미리 알아보셔서 좋은 곳으로 예약하셨어요. 출산 예정일이 5개월 후시니까 그때 맞춰서 입실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석 씨는 그녀의 허리에 손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다정아, 피곤하지? 우리 집에 가서 쉬자. 응, 좋아. 두 사람은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5개월 후 출산 예정이라고요? 그럼 지금 임신 4개월이라는 거잖아요. 민석 씨가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거잖아요. 제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서영아. 고개를 돌리니 소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서영아, 괜찮아? 얼굴이 새하얘졌어. 저는 입술을 떨며 소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소연이가 제 팔을 잡고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자에 앉혀주고 물을 건넸어요. 천천히 마셔. 진정하고.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라 있었던 것 같았어요.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영아, 방금 본 거 남편분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 여자는 누구야? 저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처음 봤어. 소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영아, 이거 심각한 것 같은데. 남편분이 다른 여자를 임신시킨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임신시켰다. 다른 여자를. 제 남편이.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소연이가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서영아, 일단 집에 가. 그리고 남편한테 물어봐. 직접 얘기를 들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을 나왔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민석 씨를 마주한다는 게 두려웠죠.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근처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왔어요. 핸드폰에는 민석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회식이라고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민석 씨는 지금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걸까요? 두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걸까요?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석 씨가 집에 돌아온 건 새벽이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죠. 저는 어둠 속에서 민석 씨의 옆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나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분명했어요. 오늘 본 그 장면은 꿈이 아니었고 민석 씨는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것. 그리고 그 여자와 민석 씨는 마치 진짜 부부처럼, 아니 저보다 더 친밀하게 서로를 대하고 있었다는 것.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은 얼굴을 잊어도 목소리는 절대 잊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민석 씨 옆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병원에서 들었던 그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자기야, 고마워. 그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안한 느낌만은 분명했죠. 다음 날 아침 민석 씨는
평소처럼 일어나 씻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아침 차려줄까요? 제가 물었을 때 민석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회사 가서 먹을게. 어제 회식해서 피곤해. 그는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어요. 저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죠. 민석 씨가 현관문을 나서는 걸 보고 저는 창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어제 산부인과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게 맞나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집안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자꾸만 병원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죠. 그 여자의 하얀 원피스, 민석 씨가 그녀의 손을 잡던 모습, 두 사람이 초음파를 보며 웃던 얼굴.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석 씨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전화로 물어봐야 할지, 직접 만나서 따져야 할지 결정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고등학생인 큰아들 시우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중학생인 딸 하린이도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저녁 뭐해요? 하린이가 밝게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김치찌개 끓일게. 손 씻고 와.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것도, 우리 가족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도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칼로 물을 썰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그날 저녁 민석 씨가 퇴근했습니다. 다들 모여서 저녁을 먹는 동안 저는 민석 씨의 얼굴을 계속 쳐다봤어요. 그는 평소처럼 밥을 먹고 아이들에게 학교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시우야, 모의고사 어땠어? 괜찮았어요, 아빠. 수학이 좀 어려웠지만요. 하린아, 너는 시험 공부 잘 되고 있어? 네, 아빠. 다음 주 시험인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민석 씨는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사람이 어제 다른 여자와 산부인과에 있었다는 걸요.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민석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제 어디 갔었어요? 민석 씨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를 돌아봤어요. 어제 회식했다고 문자 보냈잖아. 회식이요? 응, 부장님이랑 팀원들이랑. 왜?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어제 민석 씨는 회식이 아니라 병원에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돌아서려는데 민석 씨가 말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민석 씨가 출근한 뒤 저는 그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하나하나 뒤적였습니다. 그러다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수첩을 펼치자 거기에는 병원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산부인과 4월 15일 오후 2시. 바로 어제였어요. 그 아래에는 조리원 예약 확인이라는 메모가 있었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수첩을 더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날짜들도 적혀 있었어요. 3월 20일, 2월 18일, 1월 25일. 모두 병원 방문 날짜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죠.
민석 씨는 몇 달 전부터 그 여자와 병원에 다녔던 거예요. 저는 수첩을 덮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장해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한참 후 누군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목소리, 그 톤, 그 말투. 저는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어느 봄날이었어요. 저는 민석 씨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민석 씨를 봤습니다. 그런데 민석 씨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여자와 함께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의 얼굴에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 카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와 근처 호텔로 들어가는 걸 봤죠.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민석 씨를 기다렸습니다. 민석 씨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물었어요. 오늘 누구 만났어요? 민석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래? 아무도 안 만났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 다 봤어요. 당신이 여자랑 호텔 들어가는 거. 민석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영아,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설명해봐요.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민석 씨는 결국 모든 걸 인정했어요. 회사 후배였습니다. 이름은 최다정이라고 했죠. 6개월 전부터 만났다고 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민석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민석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다시는 안 만날게. 완전히 정리할게. 제발 용서해줘.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저는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다음 날 민석 씨는 그 여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민석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다 정리했어. 다시는 안 볼 거야. 나 정신 차렸어. 저는 민석 씨를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시우와 하린이가 아직 어렸거든요. 이혼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일을 잊으려 노력했어요. 민석 씨도 달라진 것 같았죠. 더 가정적으로 변했고 주말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민석 씨가 정말 그 여자와 헤어졌다고요. 우리 가족이 다시 평화로워졌다고요. 하지만 지금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이 목소리. 여보세요? 이 목소리는 분명 10년 전 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최다정.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아니, 다시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떠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민석 씨는 저를 속이고 그 여자와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민석 씨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헤어졌다는 것도, 다시는 안 만난다는 것도, 정신 차렸다는 것도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너무 커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들었어요. 10년 동안 저는 민석 씨를 믿고 용서하고 함께 살아왔는데 민석 씨는 그 시간 동안 다른 여자와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여자를 임신까지 시켰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민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지만 민석 씨는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어요. 당장 집으로 와요.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까지 민석 씨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민석 씨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야근해야 돼. 내일 집에서 얘기하자.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야근이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민석 씨는 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석 씨가 출근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가 집을 나선 직후, 저도 밖으로 나갔어요. 민석 씨를 따라갔습니다. 민석 씨는 지하철역으로 가지 않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저는 카페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민석 씨가 그 여자와 마주 앉아 있는 걸요. 최다정.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민석 씨 맞은편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민석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서영아. 민석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최다정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누구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이 사람 아내예요. 20년을 함께 산 본처입니다. 최다정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석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영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왜요? 부끄러워요? 10년 동안 저를 속이고 이 여자랑 만난 게 부끄러워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크게 나왔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민석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서영아, 제발.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손 치워요. 더러워서 못 견디겠어요. 민석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최다정을 바라봤어요. 당신 임신했죠? 우리 남편 아기를요. 최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10년 전에도 당신들 봤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 당신이랑 헤어졌다고 했죠. 나는 바보같이 믿었고요. 근데 전혀 헤어진 게 아니었네요.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10년 동안 나를 속였어요. 10년 동안 저는 민석 씨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표정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혼할 거예요. 당신이 가진 거 전부 나한테 넘기고 나가요. 서영아, 진정해. 우리 아이들 생각해. 아이들 생각은 당신이 했어야죠. 다른 여자 임신시키면서.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석 씨가 따라오며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10년 전처럼 참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끝을 볼 거예요. 돈의 흔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카페에서 돌아온 저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민석 씨가 출근한 사이 저는 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하나하나 꺼내며 확인했습니다. 회사 서류, 보험 증서, 아이들 성적표.
평범한 서류들이었어요. 하지만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뭔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작은 통장이 하나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 통장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민석 씨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 통장을 본 적이 없었어요.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거래 내역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체. 매달 같은 날짜에 목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최다정 앞으로였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죠. 다음 페이지에도 그 다음 페이지에도 같은 내역이 이어졌습니다. 통장 앞장으로 돌아가 개설 날짜를 확인했어요. 10년 전이었습니다. 정확히 민석 씨가 최다정과 헤어졌다고 말한 바로 그 달이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헤어진 게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매달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다시 서랍을 뒤졌습니다. 혹시 다른 것도 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또 다른 통장을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일시불 거래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명품 가게 결제 내역이었어요. 에르메스, 샤넬, 구찌, 루이비통. 저는 평생 이런 명품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석 씨는 제게 생일 선물로 꽃 한 다발 사주는 것도 아까워했거든요. 그런데 최다정에게는 이런 명품들을 사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통장을 넘기며 다른 내역들도 봤습니다. 성형외과 결제 내역이 보였어요. 눈, 코, 지방흡입. 온갖 시술비가 적혀 있었죠. 저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최다정의 그 예쁜 얼굴은 민석 씨 돈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통장을 더 넘기자 여행 경비도 보였습니다. 제주도, 일본, 유럽. 저는 10년 동안 가족여행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민석 씨는 항상 바쁘다고 돈을 아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다정과는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모든 통장을 바닥에 쏟아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죠.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민석 씨 컴퓨터요. 저는 다시 서재로 들어가 민석 씨 컴퓨터를 켰어요. 비밀번호는 시우 생일이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문서 폴더에 이상한 파일이 하나 보였습니다. 이름은 평범했어요. 회계 자료라고 적혀 있었죠.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엑셀 파일이 있었어요. 표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날짜, 항목, 금액.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원룸 월세, 관리비, 식비, 의료비, 여행경비. 모든 항목 옆에는 최다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민석 씨는 10년 동안 최다정의 생활비를 모두 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파일을 더 뒤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사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폴더를 열자 수십 장의 사진이 보였어요. 민석 씨와 최다정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일본 온천에서 찍은 사진, 유럽 거리에서 찍은 사진. 두 사람은 연인처럼 웃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어깨를 기대고 키스를 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사진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최다정을 안고 있었고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3년 전 크리스마스였어요. 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민석 씨는 그날 야근한다고 했어요. 크리스마스인데 회사 일이 급하다고 했죠. 저는 아이들과 셋이서 케이크를 먹으며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시우와 하린이는 아빠가 없어서 서운해했어요.
그런데 민석 씨는 최다정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컴퓨터를 끄고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민석 씨는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아이들은 첫 번째 집이었고 최다정은 두 번째 집이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최다정이 첫 번째였을지도 몰라요.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참 후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민석 씨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책장을 뒤졌어요. 두꺼운 법률 서적 뒤에 숨겨진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파일을 열자 부동산 서류가 나왔어요. 오피스텔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자는 민석 씨였고 주소는 강남 어딘가였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그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신축 오피스텔이었어요. 시세가 꽤 높은 곳이었죠.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전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세금은 3억 원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3억 원이요. 민석 씨가 최다정을 위해 3억짜리 오피스텔을 얻어준 거예요. 그날 밤 민석 씨가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죠. 저는 어둠 속에서 민석 씨가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석 씨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민석 씨 가방을 뒤졌어요. 지갑, 명함, 영수증들이 나왔죠. 그리고 민석 씨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밀번호는 시우 생일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핸드폰이 열렸어요.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최다정과 주고받은 문자들이 수백 개 있었어요.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오늘 병원 갔는데 아기 잘 크고 있대요. 보고 싶어요. 다정아, 나도 보고 싶어. 오늘 회사 일 끝나면 갈게. 오빠, 요즘 배가 많이 나왔어요. 옷 사러 가고 싶은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그럼 주말에 같이 가자. 예쁜 거 사줄게. 저는 문자를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두 사람은 완전히 연인이었습니다. 아니, 부부였죠. 문자를 더 내리다가 제 눈이 멈췄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진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기도 곧 나오는데 우리도 보장이 필요해요. 다정아, 지금은 좀 힘들어. 시우 대학 등록금이랑 할인이 학원비 나가야 해서. 오빠, 그 여자 재산이 오빠한테 넘어오면 결국 우리 거잖아요. 그 집은 우리 애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심장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그 여자요. 저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집을, 제 재산을 자기 아이한테 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의 답장을 봤어요. 다정아, 그건 좀 복잡해. 아직은 애들 생각도 해야 하고. 상간녀의 답장이 이어졌습니다. 오빠, 당신 퇴직하면 우리 셋이 살 집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하고요? 설마 우리 아기한테 해줄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최다정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통화 녹음 폴더를 열었어요. 파일이 몇 개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일주일 전이었어요. 저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빠, 최다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드럽고 애교스러운 목소리였죠. 응, 다정아. 무슨 일이야? 민석 씨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다정했어요. 오빠, 오늘 병원에서 초음파 봤잖아요. 우리 아기 정말 건강하대요. 근데요, 오빠.
응, 저 요즘 고민이 많아요. 아기 낳으면 저 혼자 어떻게 키워요? 오빠는 그 여자랑 살아야 하잖아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여자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다정아, 그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어떻게 책임져요? 오빠는 그 집에 살면서 저랑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해요? 최다정의 목소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나 진짜 무서워요. 오빠가 나중에 우리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 재산 다 지키려고?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민석 씨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그럼 뭐예요? 오빠, 그 여자 재산 너한테 넘어오면 결국 우리 거잖아요. 이젠 나한테도 명의를 좀 넘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최다정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교를 떨면서 냉정하게 제 재산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다정아, 지금은 안 돼. 아이들 대학 가려면 그 돈이 필요하다고. 민석 씨의 목소리는 난처해 보였어요. 그럼 언제 돼요? 우리 아기한테 해줄 거 하나도 없어요? 최다정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울음이 섞여 있었죠. 오빠, 나 진짜 서러워요. 10년 동안 오빠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안 해줄 거예요? 우리 아기는요? 우리 아기는 어떻게 키워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 다정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정말요? 최다정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어요. 울음기는 순식간에 사라졌죠. 응, 내가 알아볼게. 아이들 대학 보내고 나면 집도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오빠 고마워요. 역시 오빠가 최고예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다정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민석 씨는 제 재산을 최다정에게 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대학 보내고 나면 집도 정리한다고요. 그 말은 저와 이혼하고 최다정에게 재산을 넘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녹음 파일도 들어봤어요. 오빠, 우리 아기 때문에 큰 집으로 이사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피스텔은 너무 좁아요. 다정아, 조금만 참아. 지금은 돈이 좀 빠듯해서. 오빠, 그 여자 집 팔면 되잖아요.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요. 그거 팔면 우리 좋은 데로 이사 갈 수 있어요. 제 아파트 얘기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팔아서 최다정에게 큰 집을 사주라는 거였어요. 다정아, 그건 좀 어려워. 그 집은 서영이 명의거든. 그럼 명예 바꾸면 되잖아요. 오빠 명의로요. 그럼 오빠가 처분할 수 있잖아요. 최다정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최다정은 제 재산 구조까지 파악하고 있었어요. 제 아파트가 제 명의라는 것도 민석 씨 명의로 바꾸면 처분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민석 씨에게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파일도 계속 들었어요. 오빠, 당신 퇴직금 얼마나 나와요? 한 3억 정도 될 거야. 와, 그럼 그걸로 우리 집 살 수 있겠네요. 오빠, 퇴직하면 나랑 우리 아기랑 같이 살 거죠? 그럼, 당연하지. 최다정은 민석 씨 퇴직금까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석 씨는 퇴직하면 최다정과 살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다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민석 씨의 감정을 이용해서 애교를 떨면서 울음을 섞어가며 재산을 요구했죠. 그리고 민석 씨는 완전히 넘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10년 동안 민석 씨가 최다정에게 쏟아부은 돈만 해도 어마어마했는데 이제는 제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아파트, 제 예금, 민석 씨 퇴직금 모두 최다정에게 넘어갈 위기였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이대로 있으면 정말 모든 걸 빼앗길 거예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소연이가 변호사를 소개해준다고 했던 게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소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소연아, 자고 있어? 나 지금 당장 변호사 연락처 필요해. 몇 분 후 소연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서영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연락처 바로 보내줄게. 김태현 변호사야. 이혼 소송 전문이고 실력 좋아. 곧 연락처가 도착했어요. 저는 메모장에 그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로 할 일은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거예요. 저는 민석 씨 핸드폰의 녹음 파일들을 제 핸드폰으로 전송했습니다. 문자도 스크린샷을 찍어서 저장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다시 넣어뒀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민석 씨는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두 아이의 아버지였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배신했고 다른 여자를 사랑했고 제 재산까지 빼앗으려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민석 씨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여보, 밥 먹고 가요. 응, 고마워. 민석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밥을 먹었어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최다정과 통화하고 재산을 넘길 계획을 세우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 앉아 있죠. 민석 씨가 출근하고 아이들도 학교에 간 뒤 저는 바로 김태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태현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연 의사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잠시만요. 잠시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태현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혼 상담 받고 싶습니다. 남편 불륜이고요. 증거도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네,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통장, 문자 스크린샷, 녹음 파일, 사진들. 모두 USB에 저장하고 프린트할 것들은 프린트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고층 건물 15층이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였어요. 윤서영님 맞으시죠?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아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다 증거입니다. 10년 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난 기록이요. 김 변호사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통장을 보고 문자를 읽고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한참 후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윤서영님, 이거 심각합니다. 상간녀가 윤서영님 재산을 노리고 있네요. 남편분도 흔들리고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재산 보전부터 해야 합니다. 윤서영님 명의로 된 아파트랑 예금을 남편분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야 해요. 김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 준비하면서 위자료 청구도 최대한으로 할 겁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가능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윤서영님, 힘내세요. 10년 동안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제대로 끝내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제가 지켜야 할 건 제 감정이 아니라 제 인생이더라고요. 김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민석 씨와 최다정이 저한테 한 짓을 똑똑히 갚아줄 거예요. 제 재산은 한 푼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진실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타나는 법입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죠. 상간녀의 SNS나 온라인 흔적을 찾아보세요. 거기서 더 많은 증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최다정의 이름을 쳤습니다. SNS 계정이 나왔어요. 최다정의 프로필 사진이 보였어요. 화려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었죠. 게시물을 하나하나 내리며 봤습니다. 명품 가방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저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민석 씨 통장에서 명품 구매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3월 5일 에르메스 가방 사진, 5월 20일 샤넬 가방 사진. 저는 모든 사진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저장했어요. 여행 사진들도 많았습니다. 제주도 바다, 일본 온천, 유럽 거리. 모든 사진 밑에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최고의 남자친구.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최고의 남자친구요. 남의 남편을 데리고 다니면서요. 사진을 더 내리다가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언니,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요. 오빠가 진짜 잘해주나 봐요? 최다정의 답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응, 우리 오빠 최고야. 나한테 모든 걸 다 해줘. 곧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저는 그 댓글을 캡처했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 간다고요. 제 아파트를 노리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다른 SNS에는 민석 씨와 함께 찍은 사진도 몇 장 보였죠. 얼굴은 가렸지만 민석 씨인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게시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3개월 전에 올린 글이었어요. 오빠가 나한테 약속했어요. 퇴직하면 우리 셋이 함께 살 집을 마련해 준다고. 우리 아기도 곧 태어나는데 정말 행복해요. 오빠 사랑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퇴직하면 우리 셋이 함께 살 집이라고요. 저는 모든 게시글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 서재로 다시 갔어요. 혹시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요. 책장을 다시 뒤지다가 숨겨진 파일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법률 상담이라고 적힌 파일이었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인쇄된 문서들이 있었어요. 부부 재산 분할에 관한 법률 자료였습니다.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배우자 명의 재산을 공동 재산으로 인정받는 방법, 이혼 시 재산 분할 비율, 재산명의 변경 절차.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며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민석 씨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재산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고 법률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파일을 더 뒤지니 변호사 상담 메모도 나왔어요. 민석 씨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 마이너스 결혼 후 취득 시 공동 재산 인정 가능. 예금 마이너스 생활비 명목 인출 가능. 남편 명의로 변경 후 처분 방법 문의. 저는 메모를 읽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민석 씨는 제 아파트를, 제 예금을 자기 것으로 만들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최다정에게 넘겨줄 계획이었죠. 저는 모든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변호사님, 추가 증거 찾았습니다. 남편이 제 재산 처분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법률 자료랑 변호사 상담 메모까지 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 자료들 다 보관하세요. 재산 보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네, 가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증거는 충분히 모았습니다. 이제 민석 씨가 제 재산을 건드릴 수 없도록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민석 씨가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죠.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제 앞에서 웃으면서 뒤에서는 제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김태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 소송 준비를 했어요. 재산 보전 신청도 접수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와 예금을 민석 씨가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절차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연이었어요. 소연아.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 소연이의 목소리는 심각했어요. 서영아, 지금 시간 돼?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응, 뭔데? 최다정 씨 말이야. 오늘 아침에 우리 병원에서 출산했어. 제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벌써? 응. 예정일보다 일찍 나왔나 봐. 오늘 새벽에 진통 와서 응급으로 왔더라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도 왔어? 응, 남편분 왔어. 분만실까지 같이 들어갔더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석 씨는 오늘 아침 출근한다고 나갔어요. 하지만 회사가 아니라 병원에 간 거였죠. 최다정 곁에 있었던 겁니다. 소연아, 그래서 아기는? 건강하게 나왔어. 남자애야. 근데 서영아. 소연이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오늘 신생아 검사하면서 혈액형 확인했거든.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 이상하다니?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아기 혈액형이 AB형이야. 그런데 산모인 최다정 씨는 O형이고 남편분은 O형이야. 그게 왜 이상해? 서영아, 혈액형 유전 알지? O형이랑 O형 부모 사이에서는 AB형 아기가 나올 수 없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야?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기가 남편분 친자식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혈액형이 맞지 않거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아기가 민석 씨 아이가 아니라고요? 서영아, 너 괜찮아? 이거 좀 충격적인 얘기인 거 알아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건데. 아니, 괜찮아. 그냥 좀 놀라서. 저는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소연이가 말했어요. 물론 돌연변이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그건 정말 드물어. 보통은 혈액형이 안 맞으면 친자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 남편분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 너한테 먼저 알려주고 싶어서. 고마워, 소연아. 근데 최다정은 알아? 아니, 아직 몰라. 산모는 지금 회복 중이고 혈액형 검사 결과는 내일 정식으로 알려주기로 되어 있어. 알겠어. 소연아, 이 얘기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로 해줘. 그럼 너만 알려주는 거야. 조심해, 서영아.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아기가 민석 씨 아이가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 아이죠?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10년 동안 민석 씨는 최다정과 관계를 이어왔어요. 최다정을 위해 돈을 쏟아부었고 여행을 다니고 심지어 제 재산까지 넘겨줄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그 여자가 낳은 아기가 민석 씨 아이가 아니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최다정 SNS를 다시 열어봤어요.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사진 하나를 발견했어요. 6개월 전에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테이블 위에 두 사람의 손이 보였어요. 남자 손과 여자 손이 맞잡고 있었죠. 그런데 그 남자 손이 민석 씨 것이 아니었어요. 민석 씨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손이었죠. 손목에 찬 시계도 민석 씨가 차는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댓글도 확인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최다정이 달아놓은 댓글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들도 다시 살펴봤어요. 몇 장 더 이상한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민석 씨가 아닌 것 같은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얼굴은 안 보였지만 체격이나 손, 옷차림이 민석 씨와 달랐죠. 저는 김태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윤서영님.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최다정이 오늘 아기를 낳았는데요. 혈액형이 안 맞대요. 남편 아이가 아닐 수도 있대요. 전화 너머로 변호사님이 놀란 기색이었어요. 혈액형이 안 맞다고요? 네. 제 친구가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 친구가 확인해 줬어요. O형하고 O형 사이에서 AB형이 나올 수 없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최다정 씨가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저는 최다정 인스타그램 사진을 말씀드렸어요. 인스타그램에 이상한 사진들이 있어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손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요. 그 사진들 전부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서영님, 이거 상황이 좀 복잡해지긴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남편분이 10년 동안 최다정 씨한테 쏟아부은 돈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가 남편분 아이가 아니라면 최다정 씨가 남편분을 속인 거예요. 이중으로 배신한 거죠. 저는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남편분도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재산 분할에서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더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최다정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증거를 더 찾아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켰어요. 최다정의 SNS를 더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든 계정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러다 인스타그램 팔로우 목록에서 이상한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민강우라는 이름이었어요. 그 계정을 클릭해 들어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사진들을 보니 최다정 사진에서 봤던 그 손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러다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6개월 전에 올린 사진이었는데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테이블 건너편에 여자가 앉아 있었죠.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머리 스타일이랑 옷차림이 최다정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다정아, 오늘도 고마워. 저는 그 사진을 캡처했어요. 그리고 민강우의 다른 사진들도 모두 저장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최다정은 민석 씨뿐 아니라 민강우라는 젊은 남자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기는 아마도 그 남자의 아이일 거예요.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김태현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민석 씨는 10년 동안 최다정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돈도, 시간도, 감정도요. 저와 아이들을 배신하면서까지 최다정을 지켰죠. 그런데 최다정은 민석 씨마저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남자와 관계를 이어가면서 민석 씨 돈으로 그 남자와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뱃속의 아기도 그 남자의 아이였던 거죠.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민석 씨를 동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속은 그도 당연한 대가를 받은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민석 씨도 최다정도 모두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태현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어젯밤 찾아낸 민강우의 SNS 자료들을 모두 정리해서 가져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변호사님이 다른 직원과 함께 기다리고 계셨어요. 윤서영님, 이쪽은 저희 사무실의 유세빈 직원입니다. SNS 분석이랑 디지털 증거 수집 전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윤서영님. 유세빈은 20대 후반에 똑똑해 보이는 여자였어요. 노트북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죠. 저희가 상담실로 들어가 앉자 유세빈이 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윤서영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확인했어요. 민강우라는 남자 맞죠? 네,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세빈이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민강우 씨 SNS 계정을 전부 분석해 봤는데요. 최다정 씨랑 관계가 확실해 보입니다. 화면에는 민강우의 사진들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보세요. 여기 6개월 전 사진인데 카페에서 찍은 거예요. 여자 뒷모습이 보이죠? 머리 스타일이랑 옷차림이 최다정 씨랑 똑같아요. 유세빈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댓글 보세요. 다정아, 오늘도 고마워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유세빈이 다른 사진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4개월 전 거예요. 레스토랑에서 찍었는데 테이블에 두 사람 손이 보이죠? 이 시계랑 손 모양이 윤서영님 남편분이랑 완전히 달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말했어요. 윤서영님, 이거 결정적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최다정 씨가 남편분뿐 아니라 민강우라는 젊은 남자랑도 만나고 있었다는 거죠. 유세빈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민강우 씨 SNS를 시간대별로 분석해 봤는데요. 남편분이랑 만난 날짜랑 민강우 씨랑 만난 날짜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유세빈이 설명했어요. 남편분 통장 거래 내역이랑 최다정 씨 SNS 위치 정보를 대조해 봤거든요. 예를 들어 3월 10일 남편분이 최다정 씨한테 돈을 보낸 날이에요. 그런데 같은 날 최다정 씨는 민강우 씨랑 제주도에 있었어요. 화면에는 3월 10일자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고 있는 뒷모습이었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남편이 보낸 돈으로 민강우랑 여행을 간 거네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유세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면을 더 넘기자 다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남편분이 명품 가게에서 가방을 사준 날이에요. 그런데 최다정 씨 SNS를 보면 그 가방을 들고 민강우 씨랑 데이트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최다정이 샤넬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옆에는 민강우로 보이는 남자의 팔이 보였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힌 웃음이었어요.
민석 씨가 사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른 남자랑 데이트를 했다는 거잖아요. 김태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다정 씨는 남편분한테 받은 돈과 선물로 민강우 씨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유세빈이 화면을 다시 넘겼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어요. 최다정 씨 임신 시기를 역산해 봤는데요. 임신 추정 시기에 민강우 씨랑 자주 만났더라고요. 화면에는 7개월 전 사진들이 떠 있었습니다.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 집 거실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유세빈이 설명했습니다. 이 시기에 최다정 씨는 민강우 씨랑 거의 매일 붙어 다녔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혈액형이 안 맞잖아요. 그럼 아기 아빠는 민강우 씨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민석 씨는 10년 동안 최다정에게 모든 걸 바쳤어요. 그런데 최다정은 그 돈으로 다른 남자와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뱃속의 아기도 그 남자의 아이였던 거죠. 김태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윤서영님, 이 증거들로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째, 남편분도 피해자라는 걸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다정 씨가 남편분을 속였으니까요. 저는 변호사님을 바라봤어요. 둘째, 남편분이 최다정 씨한테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남편도 저를 배신한 건 똑같잖아요. 남편도 피해자라니 그게 맞는 말인가요? 김태현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물론 남편분의 분류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런 상황을 활용할 수 있어요. 남편분이 최다정 씨한테 속았다는 걸 강조하면 재산 분할에서 윤서영님께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유세빈이 다시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윤서영님, 한 가지 더 있어요. 민강우 씨 직업을 알아봤는데요. 프리랜서 사진작가래요. 수입이 불안정하고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유세빈이 설명했습니다. 최다정 씨가 민강우 씨한테도 돈을 대주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민강우 씨 SNS를 보면 최근 몇 달간 갑자기 생활 수준이 올라갔거든요. 비싼 카페, 고급 레스토랑, 명품 옷들. 화면에는 민강우가 명품 옷을 입고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마도 최다정 씨가 남편분한테 받은 돈으로 민강우 씨를 돌봐준 거예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석 씨 돈이 최다정을 거쳐서 민강우한테까지 흘러간 거네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윤서영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이혼 소송 준비를 마무리하고 남편분한테 위자료를 청구해야 해요. 그리고 최다정 씨한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님,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걸요. 김태현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충격받겠죠. 10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가 자기를 속였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건 남편분이 감수해야 할 대가입니다. 본부인을 배신한 대가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석 씨는 아직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최다정이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것도, 아기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도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니까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민석 씨를 동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당연한 대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최다정은 민석 씨를 철저히 이용했어요. 민석 씨의 돈으로, 민석 씨의 사랑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얻었죠. 그리고 정작 사랑한 사람은 젊은 남자 민강후였던 겁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민석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민석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죠. 일찍 오셨네요. 제가 말했을 때 민석 씨는 피곤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응,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 그런데 민석 씨 얼굴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보였습니다. 불안함이었어요. 민석 씨가 말했습니다. 서영아, 너 요즘 어디 자주 나가더라. 어디 가는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요. 민석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변호사? 네, 이혼 상담 받고 있어요. 민석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한 일 다 알아요. 10년 동안 최다정이랑 만난 것도, 그 여자한테 돈 퍼준 것도, 제 재산까지 넘기려 한 것도요. 민석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최다정이 낳은 아기요. 당신 아이가 아니래요. 민석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혈액형이 안 맞대요. 제 친구가 산부인과 의사인데 확인해 줬어요. 최다정은 당신뿐 아니라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었대요. 민석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잃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프린트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민강우라는 남자예요. 20대 사진작가래요. 최다정이 당신 돈으로 그 남자랑 여행 다니고 명품 사주고 했대요. 사진들을 민석 씨 앞에 던졌습니다. 민석 씨는 사진들을 주워들고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10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문을 닫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밖에서 민석 씨가 사진을 보며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건 민석 씨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정의는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민석 씨에게 진실을 말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방 밖에서는 민석 씨가 최다정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정아, 이게 사실이야? 아기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 씨는 회사에 가지 않고 병원으로 갔어요. 아마 최다정을 만나러 간 것 같았죠. 저는 그 시간에 김태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민석 씨 임원 승진 면접이 언제죠? 다음 주 금요일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왜요? 그날까지 모든 증거를 회사에 보낼 준비를 해주세요. 김태현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어요. 회사 감사팀에 제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정확히 그겁니다.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증거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익명으로 제출하면 되겠네요. 네,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민석 씨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오늘이 승진 면접 날이었거든요. 여보, 오늘 면접이잖아요. 잘하고 오세요. 저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민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죠. 하지만 민석 씨는 몰랐어요. 오늘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날이 될 거라는 걸요. 민석 씨가 출근하고 1시간 후 저는 김태현 변호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서영님, 증거 패키지 제출했습니다. 회사 감사팀으로 익명 이메일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회사에서 곧 연락이 올 겁니다. 준비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민석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서영아, 큰일 났어. 회사에서 나를 감사실로 부르래.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저는 문자를 읽고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민석 씨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영아, 나야. 민석 씨의 목소리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나 끝났어. 승진 심사회의에서 모든 게 다 공개됐어.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뭐가 공개됐는데요? 민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다정이한테 보낸 돈, 10년 동안 만난 기록, 법인카드 쓴 것, 다정이가 다른 남자 만난 것, 아기 혈액형 전부 다 회의실 스크린에 다 띄워졌어. 제 가슴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계속 말하세요. 임원들이 다 봤어. 사장님도 부사장님도 모든 임원들이 다 앉아 있는 자리에서 나는 그 앞에 서 있었고 민석 씨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였어요. 사장님이 나한테 물었어. 이게 사실이냐고.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어. 회사 법인카드로 여자한테 선물 산 게 횡령이라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차갑게 말했을 때 민석 씨가 물었어요. 서영아, 내가 한 거지? 회사에 제보한 거 내가 한 거지? 네, 제가 했어요. 전화 너머로 민석 씨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랬어?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했어? 왜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10년 동안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한테 우리 재산 퍼주고 제 집까지 빼앗으려 한 사람이 지금 왜냐고 물어요? 서영아, 나도 다정이한테 속은 거야. 아기가 내 아이가 아니잖아. 그건 당신 문제예요. 애초에 불륜을 안 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민석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회사 로비야. 짐 싸라고 해서. 그럼 집에 오지 마세요. 당신이 있을 곳은 이제 여기가 아니에요. 서영아, 제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영아,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최다정 씨가 아까 남편분 회사로 찾아갔대. 로비에서 난리를 쳤다고. 저는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소연이가 말했어요. 병원 간호사한테 들었는데 최다정 씨가 퇴원하자마자 남편분 회사로 갔대. 로비에서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였다고. 뭐라고 소리 질렀는데? 당신이 날 버리면 어떡하냐고. 아기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회사 사람들한테 남편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대.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요? 경비가 말렸는데도 계속 소리 지르고 로비 의자를 발로 차고 난리였대. 결국 경찰이 와서 데려갔다고.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영아, 너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정말? 응.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며칠 후
민석 씨는 회사에서 정식으로 해임 통보를 받았어요. 20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졌어요. 회사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업계에서도 민석 씨 이야기가 돌았죠. 불륜으로 임원 승진 탈락했다는 소문이요. 민석 씨는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저는 이혼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민석 씨를 마주쳤어요.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헬쑥하고 지쳐 보였죠.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원고 측 청구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태현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어요. 원고는 피고의 10년간 지속된 불륜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불륜 상대에게 제공한 금품과 원고 재산 침탈 시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판사님이 민석 씨를 바라봤어요. 피고 측 반론 있으십니까? 민석 씨의 변호사가 일어나려 했지만 민석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민석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결국 이혼은 성립됐고 저는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아파트도 예금도 모두 제 것으로 지켜냈어요. 민석 씨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저는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20년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슬플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죠. 그날 저녁 저는 소연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서영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 시작할 거야. 아이들이랑 잘 살 거고. 소연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넌 잘할 거야. 나 믿어. 고마워, 소연아.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석 씨는 다른 회사에 취직도 못하고 일용직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최다정은 민강우마저 떠났고 혼자 아기를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했죠. 모두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을 사는데 바빴거든요. 봄은 언제나 다시 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조용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면 햇살이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이 햇살이 그저 하루의 시작일 뿐이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주어진다는 게 감사했어요. 아침 식탁에는 시우와 하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예요? 하린이가 밝게 물었어요. 하린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까? 와, 좋아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힘들어했어요. 아빠 없이 사는 게 낯설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집안이 더 편안해졌다고 말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엄마가 더 밝아 보여요. 시우가 어느 날 말했어요. 그래, 그렇게 보여? 네, 예전엔 엄마가 항상 뭔가 걱정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웃는 게 진짜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우야, 고마워. 엄마 괜찮아. 우리 셋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예전에 하고 싶었던 베이킹 수업을 들었습니다. 빵 만드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어요.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오븐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걸 보면 신기했죠.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져온 빵을 아이들에게 주면 아이들이 맛있다고 말해줬어요.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엄마가 만든 거 맞아요? 하린이가 놀라며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만든 거야. 다음엔 케이크도 만들어줄게. 운동도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집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소연이가 함께 걸어주기도 했어요. 서영아,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 살도 빠진 것 같고. 그래, 요즘 운동도 하고 잘 먹고 있어. 보기 좋아. 예전엔 항상 무슨 걱정 안고 사는 것 같더니 이제는 편해 보여. 소연이의 말이 맞았어요. 예전에는 항상 민석 씨 눈치를 보고 최다정 생각에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연히 민석 씨를 봤어요. 건설 현장 앞에서 일용직 조끼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어요. 예전의 민석 씨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민석 씨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민석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을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안하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어요. 민석 씨는 자기가 선택한 길을 걷고 있는 거니까요. 최다정은 어떻게 지내는지 소연이에게 물어봤어요. 최다정 씨? 요즘 힘들게 산다고 들었어. 민강우 씨도 떠났고 혼자 아기 키우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겠죠. 그날 저녁 저는 아이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봤어요.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웃긴 장면이 나올 때마다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시우야, 하리나. 네, 엄마. 엄마가 너희한테 미안해. 아빠랑 헤어져서. 시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는 엄마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해요. 하린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어요. 대신 두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엄마가 정말 고마워.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베이킹 수업에서 배운 걸 살려서 직접 빵과 케이크를 만들어 팔고 싶었거든요. 소연이가 도와주겠다고 했고, 시우도 방학 때 알바하겠다고 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저는 카페 예정지를 보러 갔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여기 괜찮겠는데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어요. 네, 여기로 할게요.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0년을 빼앗겼지만 이제 남은 인생은 제 것이었어요. 제가 선택하고 제가 만들어가는 인생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공원을 지나갔어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하늘하늘 날렸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풍경을 봐도 마음에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민석 씨와 최다정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힘들겠죠. 하지만 그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삶을 사는데 바빴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인이었어요. 엄마, 언제 와요? 저녁 준비할게요. 엄마가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행복은 누군가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리며 할인이가 나왔어요. 엄마, 빨리 와요. 오늘 제가 김치찌개 끓였어요. 정말? 우리 할인이가? 저는 할인이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저를 맞이했어요. 시우가 식탁을 차리고 있었고 할인이가 끓인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소소한 일상이요. 엄마 앉아요. 제가 밥 퍼드릴게요. 시우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을 빼앗겼지만 남은 인생은 제가 되찾았어요. 그리고 이 순간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요.